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3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알파신 분석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을 맞아서 야심차게 3연승 올킬러에 도전했던 제가 난 또 뭔가 했어. 네, 실패했습니다. 꼴랑 한 경기 맞췄어요. 네. 아니 뭐 저희가 그거에 비해서 자랑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상황이 비슷해요. 별로 한 그렇게 경기씩 뭐, 맞추셨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도 네. 좋지 않아요. 네. 약간 비어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2017년에는 조금 더 겸손하게 승부 네. 예측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3부에 발표를 하겠지만은 승부 예측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는. 옐로우 아이디 뭐 질문도 받고 이제 승부 예측도 같이 해서 이제 상품 드리겠다고 했는데 107분이 맞추셨대요. 세 경기 다요? 그렇대요. 저 놀랐어요. 오, 그래서 대단하신 우리는 한 경기 분들인데요. 맞췄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107명에 해당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세 경기를 올킬. 오, 이거는 대단한데요. 저희가 빨리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끔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분석을 하면 틀려요. 네.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리고. 맞습니다. 저희가 승부 예측 승률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이거는 잘합니다. 축구 분석. 자, 알파 신동에서 오늘 첫 번째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해 드릴 경기는요. 연승 행진이 토트넘에 의해서 깨진 첼시의 경기. 장현님이 참 공교롭게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언젠가 깨지겠죠. 연승은. 오히려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다가 네. 딱 언제 깨지니까. 깨질까? 네. 그러다- 아직도 뭐 5점 앞서고 있는데요. 네, 깨질 만한 팀한테 깨진 것 같아요. 그만큼 포체티노 감독의 토트넘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초반에 역시 두 팀 간의 경기는 기싸움, 흐름을 내주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토트넘이 정말 준비를 잘해갖고 나왔어요. 자, 경기 초반인데요. 역시 토트넘은 3백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3-4-2-1과 같은 전형에서 알리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에릭센은 약간 좀 처진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첼시의 3-4-3 전형에 맞서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포지션 마크맨이 있고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부터 상대를 계속 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역습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빌드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끔 압박을 잘했죠. 네, 지금도 델리 알리가 압박을 하고 지금 보시면 뭐 여기 델리 알리 선수부터 그 다음에 또 덴벨레 선수 또 자신들의 기본적인 마크맨에 다 붙어서 첼시의 빌드업을 좀 시작부터 어렵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토트넘 선수들이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밀어냈죠. 토트넘은요. 수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토트넘의 기본 자세가 아주 잘 돼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앞선에서는 밀어내다가 전방 압박이 실패가 되면 뒤로 나와서는 이제 지역 방어 형태를 띠다가도 첼시가 속도를 올려서 원터치 패스 흐름으로 갈 때는 지금과 같이 3명의 3백 중에서 이 스토퍼, 지금 베르통원인데요. 이 베르통원도 그렇고 에릭 다이어도 그렇고 페드로나 아자르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공간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역습의 템포, 리듬을 살려주지 않기 위한 수비를 하기 위해서 매우 타이트하게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방 압박도 라인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적극적인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고 지금도 캉테 선수의 원터치 패스를 베르통원 선수가 미리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끊어내는 상황인데 다 순발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비들입니다. 토비 알더웨이럴트, 다이어, 베르통원들이 다 순발력이 있는 선수들이죠.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베르통원이 또 공격까지 가담을 하는 스토퍼들의 활약이 상당히 경기 초반부터 눈부셨던 토트넘입니다. 자, 특히 또 이날은 중앙에서는 또 빌드업을 할 때 마티치와 캉테 선수가 교대로 빌드업에 참여하는 첼시인데 그것을 완야마 선수가 아주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수비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전체적으로 첼시의 빠른 역습 흐름을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반칙으로 끊거나 하는 그런 행위 자체로 첼시에게 전체적으로 리듬을 주지 않고 토트넘이 계속 밀어붙여서 밀고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델리알리가 붙고 자 보시다시피 또 베르통원 선수가 페드로 선수가 벌써 받기 전에 들어와서 강하게 부딪혀서
볼을 뺏어내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스토퍼들이 적극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아자르나 페드로 같은 윙포드들이 역습의 흐름, 공간 자체를 초반에 만들지 못하고 역습 자체가 수행되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운영을 했던 첼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팀이 포진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은 뭐냐면 포지션별로 1대1 대결이 돼요. 1대1 대결이 이제 유사한 포메이션을 쓸 때는 많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캉테와 와냐마 그리고 역시 데니 로즈, 카일 워커와 알론소 모지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의 가장 포인트는 이 세 명이 맞대결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토트넘이 거의 다 이겼던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첼시를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같은 3백을 씁니다만 첼시는 전반에 좌우 윙백들인 이 모지스와 알론소 선수를 수비적으로 좀 내려놓고 아자르와 페드로, 코스타를 중심으로 역습을 수행하는 빠른 역습을 수행하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역습을 지연 행위로 해서 끊어낼 수 있느냐, 또 차단을 하느냐, 이제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경기 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측면 윙백들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밀어붙여서 일단 점유도하고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려는 노력이었어요. 자, 지금도 이제 첼시의 공격인데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번엔 토비 알더웨일트가 아자를 붙었습니다. 역시 토비 알더웨일트도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연행입니다. 아자르 선수가 돌지 못하고 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지연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수행을 하죠. 결국 밀어내는 겁니다. 네. 그 상황에 이제 데니 로즈까지 협력 수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첼시는 또 공을 뒤로 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밀어냅니다. 뒤로 가네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은 수비부터, 뭐 축구가 그렇습니다만 수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비부터의 어떤 기싸움. 자, 보세요. 이번엔 또 다이어 선수가 코스타에게 붙었죠. 몇 명이 공이 붙기 붙어 전에. 있는 거죠 지금? 붙어서 또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방해를 하는 행위가 또 성공이 됐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뚫리는가 싶었습니다. 완야마가 뚫렸는데 이번엔 또 토비 알더웨일트가 멋진 태클로 네, 이 코스타 선수의 드리블을 또 막아냈어요. 그렇게 세 명의 이 3백이 토트넘 이날은 상당히 좋은 수비를 했고 완야마 선수도 상당히 좋은 수비를 해줬다. 네 명이 아주 뒤를 단단히 받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또 다이어 선수인데 다이어 선수는 스토퍼임에도 끌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와이드한 풀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커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퍼가 끌고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그림에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또 베르통훈 선수가 끌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지공 상황에서는 밀어놓고 역시 숫자 싸움이나 세컨볼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공간 배분을 아주 잘했던 이 토트넘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좀 전에 그림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양인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좀 특히 전반전에 낮은 위치의 선수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스타일에게는 이렇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당할 확률이 증가하는 건데, 요 대목에서는 콘테 감독이 약간 토트넘에 대한 전술 구상은 네. 약간 조금 잘못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노렸던 전반에는 걸까요? 일단은 수비 숫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고요. 효율적으로 그냥 역습을 하려고 했죠. 아자르, 코스타, 페드로를 위시해서 역습을 해서 상대를 혼란시키고 초반 기싸움을 그것으로 뒤엎겠다. 네,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했는데 역습에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았죠. 이렇게 다 끊어버리니까. 자, 이제 첼시의 역습인데 또 붙죠. 네, 덴벨레가 붙고, 자, 아자르가 주고 들어가는데 역시 많이 붙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뭐 데니 로즈가 태클을 하고 또 이렇게 루즈볼 세컨볼이 형성이 됐죠. 그 상황에서 또 네, 델리알리의 방해. 또 마지막에는 완야마 선수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반칙이 되더라도 어쨌든 첼시의 역습 리듬을 계속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첼시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의 역습을 전혀 구가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경기 한 13, 4분여까지의 진행된 순서를 그냥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거기서 점유율은 역시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그러네요. 진행이 됐고, 첼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예 토트넘이 코너킥 찬스, 세트피스가 됐을 때 역습 기회가 나올 것이다. 그럴 때 이제 토트넘이 수비수들이 여기 참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오히려 찬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기회가 한번 옵니다. 자, 코너킥인데요. 세컨 볼이 딱 떨어지죠. 패스. 네, 전형적인 첼시의 역습이 들어왔어요. 4명, 알론소까지 5명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 근데 코스타 선수의 패스 타이밍과 페드로 선수의 움직임 타이밍 맞지 않았어요. 네. 싸움 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이 경기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이 장면입니다. 싸웁니다, 둘이. 이게 분위기도 사실은 팀 분위기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했을 네.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싸우고 중간에 가면서 또 한 번 싸우고 3번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이런 경기는 사실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약에 한 골을 먹어도 지금 분위기면은 선수들이 지금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요. 뭔가 여기서 내부적으로. 예, 이미 여기서부터 이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팀 분위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경기 특히 이렇게 초반에 기싸움을 하는 분위기에서는요. 지금도 보시면 이런 위험 지역에서의 실책은 토트넘이 첼시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지금도 데니 로즈의 지금 미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타 선수의 찬스였는데 지금 완야마. 이날은 이 완야마 선수가 물론 아킨슨 주심이 몸싸움에 조금 관대한 판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서 커팅 또 반칙으로 꺼내는 역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해줬어요. 지금도 바디 체크를 해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자, 케인이 잡은 상황에서 또 미스가 나왔죠. 아자르가 끌고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반칙으로 끊었어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완야마 선수가 지금도 아자르의 역습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첼시가 계속 역습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번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첼시가 찬스를 한번 잡습니다. 이 아자르 선수에게 떨궈준 볼인데 이 아자르 선수가 지금 쇄도하는 이 코스타에게 아주 절묘한 패스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코스타의 슈팅인데요. 전반에 나왔던 역습 찬스 중에서는 유일하게 볼이 살아서 그대로 역습의 리듬대로 성공이 됐던 장면인데 이날 코스타 선수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좀 조급하고 흥분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쪽 스토퍼로 나서고 있는 이제 케일 선수, 또 알론소 윙백인 이쪽 선수들이 조금 발이 느린 편인데요. 근데 오른쪽 공격보다는 사실은 왼쪽 공격을 전반 초중반까지 좀 많이 했던 토트넘인데 슬슬 오른쪽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좀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자, 역시 케일 선수가 지금 경고를 받는 장면인데 본인이 미스를 하고 나서 에릭슨에게 뚫리다 보니까 잡아버렸죠. 근데 이제 이 케일 선수가 경고를 받고 난 이후부터 오른쪽에서 계속 이제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를 노출하는 첼시고요. 자, 그런데 토트넘의 완야마 선수도 경고를 받습니다. 첼시는 케일이 경고를 받았고 토트넘은 완야마가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서 되게 상징적인 의미의 경고인데요. 이 경고를 받은 두 선수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의 싸움이 또 상당히 중요해진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첼시는 경고를 받은 완야마를 전혀 공략을 하질 못했습니다. 경고를 이용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질 못한 반면에 토트넘은 케일 쪽에 있는 또 알론소 윙백이 있는 그쪽 오른쪽 공간에서 찬스들을 또 많이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제 슬슬 공격이 시작되고요. 카일 워커의 빠른 발. 네. 알론소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커 선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섣불리 붙지 못하고요. 뒤로 주춤하는 수비가 되고요. 특히 다른 경기 때도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쪽에 마티치 선수가 커버를 들어오는데요. 마티치가 들어가고 또 알론소가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스토퍼 케일 선수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이 세 선수가 다 장신입니다. 근데 다른 경기 때도요. 첼시의 약점인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사실 언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얼리 크로스가 들어올 때요. 마티치까지 커버가 들어가면 장신 선수 3명이 다 가고요.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장신인 다비드 루이즈가 헤딩 클리어를 못 해줄 경우에요. 요거 2명 있네요. 예, 네. 반대쪽에서는 키 작은 아스플리쿠에터와 모제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항상 문제가 노출이 되고요. 다른 경기 때도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완전히 속된 말로 뽀록이 납니다. 거기다가 또 얼리 크로스는 킥이 상당히 정확한 에릭센에게 다 걸려버리죠. 네, 바로 그 마의 블랙홀, 네, 블랙홀 위치에서의 블랙홀 공간. 네, 그 공간에서 알리 선수가 헤딩골.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전반 끝나기 직전인데요. 첼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시간대에 흐름상 실점이 됐고 토트넘은 꼭 넣어줘야 될 흐름에서 득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흐름에서의 이 득점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의 거의 70% 이상 토트넘이 끌고 가는 힘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지스 선수는 또 모지스 선수대로 신장이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원래 수비수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비적인 움직임에서 조금 여전히 미숙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더라도 뭔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하거나 혹은 모지스 본인이 아스필리쿠에타 선수를 적절하게 이제 도움을 들어가면서 뭐 상대를 샌드위치 마크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날 특히 또 알리 선수가 그 모제스 아스필리쿠에타 이쪽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모제스 선수가 그거를 이제 잡는 데는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알론소는 스피드 문제, 모제스는 아직은 그래도 수비수로서의 어떤 경험치 문제 이런 것들이 양쪽 윙백에서 드러나면서 또 첼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후반전이 전개가 됐는데 후반 초반에는 이제 첼시가 전반에 비해선 상당히 라인을 좀 끌고 공격적인 운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얼마 안 가서 53분에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자, 워커 쪽입니다. 네, 알론소 선수가 좀 무리하게 붙었고 역시 케일 선수가 여기를 받치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들어가죠. 네, 이때도 역시 장신 선수 2명은 여기가 있고 마티치도 여기 쏠려 있습니다. 네. 네, 워낙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비드 루이스가 헤딩 클리어를 커버하기에도 앞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루이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케인 선수를 막아야죠.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알리 선수까지 루이스 선수가 봐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보세요. 지금 한 의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쪽에 장신 선수 4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선수들이 다 큰 선수입니다. 네. 알론소, 케일, 마티치, 다비드 루이즈. 이쪽은요. 캉테, 아스플리쿠에타, 모지스. 네. 3명 이쪽에 있는데 이거 뭐 보고 이쪽으로 주면 여기서 경합이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 노출이 되죠. 네. 알리 선수의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알리의 헤딩골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골로 사실상 게임이 거의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이후에 뭐 페드로의 윙백 체제 막판에는 또 4백으로의 변화 뭐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봤습니다만 이미 뒤집기에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경기에서도 지금 첼시가 이런 체제에서 이렇게 에릭센처럼 정확하게 반대로 크로스 타이밍 기회가 생기고 거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헤딩을 넣어줄 수 있는 팀이 많지는 않죠. 네. 근데 토트넘이 이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보완점을 좀 대책을 좀 구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경기였습니다. 그 현지 평론 중에 이런 게 하나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한 줄 소개해드리자면, 토트넘이 첼시 이기는 요령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그 대목들이죠. 일단 역동적인 빠른 윙백들이 있어요. 이런 팀들은 첼시와 똑같이 그냥 3백을 쓰면서 이 윙백들을 이용한 공격을 해서 일단 알론소 모지스를 또 곤란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첼시가 계속 내려앉아서 이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 토트넘은 내려앉아 있는 팀을 상대로 뭔가 약간 우격다짐이라든가 이런 머리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갓지루가 안 나오실 때의 아스날이라든가 혹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라든가 이런 팀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토트넘한테는 첼시가 무조건 내려앉아 있으면 이런 식으로 헤딩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아주 잘 보여줬는데 그 이제 현지의 평가대로 요게 이제 첼시에게 상당히 잘 먹힐 수 있는 요령이기는 한데 저는 근데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장 의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많은 팀들이 이 토트넘 같이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역동적인 아주 수준급 윙백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뭐 해리 케인이라든가 델레 알리 같이 또 이렇게 헤딩으로도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모든 팀들이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첼시 이게 요령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저는 모든 팀들이 흉내내기는 다른 어려울 것 같아요. 팀들이 비슷한 조합을 꾸린다고 하면 그렇게 저지를 못한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전형은 지금 토트넘이 워낙 좋은 선수가 후방에 있었다. 좋은 수비수들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 아닌가. 또 좋은 윙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아까 초반에 시작하시기 전에 연승이 깨질 만한 팀한테 깨졌다라는 말씀을 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얼마 전 11월에 있었던 첼시 홈 경기 토트넘전 그때도 사실은 토트넘에게 밀렸어요. 전반부터. 그래서 상성 관계상 타이밍상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중계를 하긴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보다 이상으로 토트넘이 준비를 잘하고 전술적으로도 또 첼시의 이 장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잘 짜고 들어왔더군요. 네. 자, 그리고 경기 내용과는 크게 지금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 팬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교체 명단에 있다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을 소화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저희가 의미를 두어야 할 부분인가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어차피 지금 체제 3백에서는 아까 뭐 전술적으로 3-4-2-1과 같은 전형입니다만 2가 중앙지향적인 미드필더 성향이기 때문에 에릭센과 델리알리가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윙백을 이제 윙어처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팀하고 할 때는 또 4백이 들어오겠죠. 그럴 때는 2선이 또 3명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3백에서는 중앙 수비가 한 명이 늘어나는 대신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3백 전술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릭센, 알리가 지금 폼이 좋은 상태, 특히 뭐 알리는 요즘 레알 마드리드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두 선수를 또 뭐 한 명을 제거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3백이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달갑지 않은 거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신 통해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분석해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두 분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승부 예측 3경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두 번째는 SD 에이바르와 AT 마드리드.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소시에다드와 세비야 경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라리가 경기네요. 우리 요번에 한의원님 이제- 전문 분야가 네.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승부 예측에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이런 평론만 할게요. 뭐 저 EPL이 없는 최초의 승부 예측이다. 네. 이번에 이제 다음 스포츠에서 선택을 하셨는데 최초로 EPL이 없다는 네. 것에 역사적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네. 네, 승부 예측. 저는 오히려 프리미어리그보다요. 라리가, 세리아 이런 거 이렇게 승부 예측할 때가 승률이 더 좋아요. 뭐 생각을 많이 하면 그쵸. 틀려요. 필이 안 살아나. 네. 너무 많이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럼 필 살려서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냥 바르셀로나 승리입니다. 네. 혹시 많이- 구체적인 이유가 있긴 구체적인 하죠?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네. 많이 쉬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휴식기가 있었고 물론 비아레알이 센 팀이죠. 홈에서 수비도 좋고 센 팀이긴 한데 그냥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휴식 시간은 바르셀로나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네. 오늘 새벽에 비아레알이 코파델레이를 코파델레이를 했어요. 하죠. 네, 코파델레이에서 물론. 소시에다드에게 좀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네. 비아레알이. 그런데 그 바르셀로나는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경기를 안 안 했죠. 했지만은 네. 상대가 어슬레틱 빌바오입니다. 그러니까 또 강팀이에요. 또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일정상으로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좋을 건 없습니다. 좋을 건 없는데 비아레알이 그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량 실점을 한 이후에 수비가 안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번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의 수비 불안이 바르셀로나 전까지 이어질 공산이 오히려 저는 크다고 보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아레알의 문제는 역시 공격에 있어서 확실한 득점포가 부재예요. 네. 그러니까 좀 좋은 내용의 어떤 좀 밀어붙이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더라도 골의 부족 그리고 수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안 이러한 요소들을 바르셀로나가 누를 수 있을 것이다.
저도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한 줄로 하는 거나 네. 사실 네. 얘기를 많이 네.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럼 저도 그걸 넙죽 받아서 바르셀로나 승리 보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엄청 설명 길게 해주셨잖아요. 네. 자, 두 번째 경기 SD 에이바르 에이바르요. 그리고 AT 마드리드입니다. 요즘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특히 시메네 감독이 스타일 좀 바꾼다고 경기 좀 주도 좀 해본다고 바꿨다가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감독의 전체적인 뭐랄까요, 뭐 거취, 입지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흔들림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새해 맞아서는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저는 안정을 좀 찾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 스타일을 조금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에이바르가 물론 홈에서 강한 팀이고 좀 무시 못할 그런 전력인 거 분명합니다만 저는 필이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지금 팀도 좀 약간 성적도 좀 부진하고요. 네. 이길 것 같아요. Fear. Fear. 알겠습니다. 저 이번엔 제가 짧게 할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기긴 이기는데 저도 그러니까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바르가 지금 그 코파델레이를 두 팀이 같은 날에 치렀었는데, 그러니까 비아레알과 뭐 레알 세비야전보다 하루 전에 두 팀은 이제 코파델레이를 치러서 두 팀 모두가 이겼는데 에이바르가 아틀레티코보다 고생을 훨씬 덜하고 이겼어요. 물론 상대에 따른 아틀레티코 상대는 라스팔마스니까 만만치가 않고 에이바르 상대는 오사수나였으니까 좀 쉽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에이바르가 코파델레이에서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에이바르의 측면 공격은 상당히 날카롭고 아틀레티코의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에 많이 가담해야만 할 거를 고려하면 사실은 아틀레티코도 위험 부담이 있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겨도 간신히 이길 것이다. 아틀레티코 승은 승인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라 그러면 승, 무. 아틀레티코 승 혹은 무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아틀레티코 승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또 한 번 다시 받아서 어렵게 승리할 거라고 예측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용기 있게 한번 무승부 가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 선택이죠. 괜찮아요. 그렇죠? 아. 네, 가능성 네. 있어요. 네. 자, 마지막 승부 예측할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아, 그거 재밌는 경기.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소시지하고 소시지하고 세비야는 뭐예요? 세비야는 뭐예요? 예? 세비야는 뭐예요? 네, 오늘도 아재 개그가 난무하는 원투펀치. 네. 세비야에 이걸 저는 소시에다드 승. 소시에다드 승? 네. 소세지 승?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되게 센 팀이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저는 볼 때 기복이 좀 있다고 봐요. 원정에서. 네. 소시에다드가 이긴다. 소시에다드가 지금 더 조직적으로 질서가 잘 잡혀 있고요. 올 시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리가에서 거의 최상급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소시에다드의 안정성, 조직력 그리고 좀 확고한 지금 득점 루트가 있거든요. 그것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한데 세비야는 안 되면 우당탕탕 우겨넣기 같은 게 좀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비야가 소시에다드가 더 좋은 경기를 할 거는 같고 세비야가 좀 무질서하면서 무너질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억지성으로라도 세비야가 간신히 비길 것이다. 그래서 무승부. 오, 지금 소시에다드 승, 무승부? 그러면은 뭐 남은 선택지는 하나네요. 네, 저 세비야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가장 어려운 매치업이라서 다 갈린 게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근데 느낌은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오늘은 이번 주는 그러니까 그래도 느낌이 한 좋을 몇 경기. 때, 네. 느낌이 좋을 때 좀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요 올킬 찬스예요. 잘하면.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한준희 위원님 바르셀로나 승 보셨고요. 장지현 위원님도 바르셀로나 승, 그리고 저도 바르셀로나 승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에이바르와 AT 마드리드의 경기. 두 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승 보셨고요. 저만 무승부 예측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소시에다드와 세비야의 경기 셋이 예측이 갈렸는데요. 한준희 위원님 무승부, 장지현 위원님 소시에다드, 그리고 제가 세비야 승 예측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누가 웃으면서 오프닝을 녹화할 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